안녕하세요. 알찬지식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한미군의 4,500명 감축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펜타곤에서는 신속하게 이를 일축했는데요. 한국 국방부, 외교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간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신속히 입장을 밝혔고, 미 국방부 역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토같이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정기적으로 글로벌 조준태세를 검토한다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국내 언론들이 다루며 국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감싸는 도련선을 그려놓고 이 선 안쪽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중국 GDP는 미국의 약 5%에 불과했습니다. 미 해군을 제1도련선 밖으로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입 10여 년 만인 2010년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섭니다. 같은 해 대함탄도미사일 중펑 21D를 실전 배치해 중국 근해에서 미 항공전단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능력도 갖추게 되었죠. 이제 자신감이 생긴 중국은 더 이상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12년 시진핑은 워싱턴에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두 대국을 모두 품을 만큼 넓다라며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군사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아시아로의 회기를 천명하며 이라크, 아프간의 함대를 괌, 호주, 싱가포르로 재배치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함께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수출 금지, 관세 등의 압박을 이어갔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견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오늘날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2021년에 중국을 최대 지정학적 도전, 2022년에는 국제질서를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수정할 수 있는 유일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등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지정학적 경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 미국 국방장관인 피터 헤그시스는 2025년 6월 12일 의회 제출 성명에서 미국은 제1도련선 내부에서 중국의 침략을 거부할 군사 능력을 집중 투자한다고 말하며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할 것을 목박았습니다. 지난 5월 11일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죠.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반도는 어떤 전략적 중요성을 가질까요? 우선 지도를 살펴보면 한반도는 제1도련선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의 거리는 불과 약 950km입니다. 베이징은 한국에 배치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공군 전력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죠. 미국에게는 중국의 심장부와 베이징까지 미군이 직접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전진 기지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과 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만약 주한미군이 사라진다면 미국의 중국 봉쇄선은 괌까지 약 1000km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겨누는 창인 동시에 일본과 괌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죠. 작전 자유도도 주일미군 같은 여타 해외병력보다 높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연합사에 위임해놨기 때문에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가 바로 지휘를 잡을 수 있죠. 따라서 미국에게 한반도는 북한의 핵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제1도련선 안쪽에서 중국의 베이징을 사정거리에 둔 전진기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유 때문에 워싱턴은 한반도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24년 10월 30일에 양당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한반도 너머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린치핀이라고 언급했고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25년 4월 10일 SASC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과 중국 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24년 5월 15일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필수축이라고 언급했죠. 정치인들의 발언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국방정책을 결정합니다. 트럼프 1기 시절이었던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병력의 하한선을 두고 예산을 묶어두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시도를 견제해 삽입한 조항이죠. 바이든 시기엔 감축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조항을 삭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2025년에 다시 병력의 하한선을 두고 예산을 묶어두는 조항을 부활시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당장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만약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병력을 괌 등의 다른 지역으로 6개월 이상 재배치하거나 아예 감축하려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감축 이유,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합의 결과,
그리고 전력 공백을 평가하는 이 세 가지 보고서를 3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출하는 순간 여야 청문회와 동맹 반발이 폭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잠금 장치를 푸는 것은 정치적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방수권법의 이러한 조항들은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의회를 포함한 미국 정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최전선입니다. 한반도는 상시 미 지상군이 주둔해 있고 법적으로 자유로운 전방 작전이 가능합니다. 제1도련선 안쪽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죠. 만약 서울이나 평택, 오산에 기지를 이루면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 1000km 뒤 괌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손해이죠. 또한 주한미군의 상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만약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다른 동맹들에게도 정치적 충격이 큽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에 많은 인프라를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평택 기지 같은 100억 달러 인프라를 두고 철수한다면 미국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선은 왜 제기되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해당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방위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가격표 흔들기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양당 정치인들의 초당적인 합의와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 볼 때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보다 중국, 북한과의 협력을 택해 미국이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최악의 경우라면 대폭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순 없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는 것이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